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내 이태란입니다. 오늘은 각자의 정류장 중에서 첫 번째 정류장, 종로 5가 광장시장 읽어드릴게요. 나와 엄마의 결혼식, 남지현. 전 106번 버스 싫어해요. 무언가를 싫어할 때는 보통 저마다의 이유가 있는 법이다. 싫어하는 대상이 특정 버스 노선이나 지하철일 경우가 종종 있는데 106번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상행, 하행 노선이 달라서 회차지가 붐벼서 저상버스가 없어서 차고지 상하차가 안 돼서 혹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버스 노선이라서. 그러나 수경의 이유는 남들과는 조금 달랐다. 조금 더 사소하고 훨씬 더 개인적인. 그게 원래는 13번이었거든요. 노선은 지금이랑 거의 똑같아요. 의정부에서 해화동 찍고 창경궁 쪽으로 해서 종로 5가까지 내려왔다가 거기서 대학로 쪽으로 빠져서 다시 해화동 찍고 올라가는 거지. 어머, 신부님 되게 잘하시네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싫어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그걸 타고 출퇴근했거든요. 광장시장으로. 수경의 옷 매무새를 잡아주던 손이 잠시 멈칫하다 다시 분주하게 움직인다. 어머니께서 힘들어하셨나 봐요. 맞아요. 엄마 힘들게 하는 건 다 밉죠. 수경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 엄마가 싫은 거예요.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결혼은 모르는 거라고. 결혼 준비하다 파투나는 커플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다. 빚이 있거나 바람을 피웠거나 숨겨둔 애가 있거나 하는 치명적이고도 흥미로운 가십성의 사연이 아니더라도 주위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이라는 것은 참 쉽고 허무하게도 깨지는 것이었다. 상견례 끝나고 예단 주고받다가 혼수 정하다가 집 계약하다가 스드메 같은 결혼 준비 전까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용어의 무엇인가를 준비하다가. 수경은 매사에 꼼꼼한 사람이었다. 친구에게 물어보고 잡지를 읽어보고 인터넷 카페를 뒤지며 결혼까지 가는 길목에 도사린 수많은 지뢰와 함정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만반의 준비를 했건만 시모도 아니고 친모와 이렇게 살벌하게 의견 대립을 하게 될 거라고는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가. 엄마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누구나 결혼식 로망은 있기 마련이다. 수경 또한 어릴 적부터 그려온 그림이 있었다. 식장은 푸른 잔디가 깔린 마당 넓고 오래된 교회의 작은 성당이었으면 좋겠다. 빛이 번쩍번쩍 붙은 티아라 대신 생활을 엮은 산뜻한 화관을 쓰고 길고 지루한 주례사 대신 하객 앞에서 부부가 정성스레 쓴 서약서를 읽고 싶었다. 예식이 끝나면 식장 뒷방에서 전통이랍시고 형식적으로 치마폭에 밤이며 대추를 받아내는 패백 대신 사랑하는 사람들과 밤이 깊어지도록 샴페인을 나누고 달빛 가득 떨어지는 마당에서 함께 춤을 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로지 수경과 수경의 신랑을 위하여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작고 사랑스러운 기쁨을 나누고 싶었다. 20분 만에 커플 찍어내는 공장 같은 대형 예식장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온갖 친지들과 그 자식들을 우르르 불러 모아 잘 모르는 할아버지의 훈화 말씀을 한참 들려준 다음 맛없는 뷔페를 먹이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사진을 찍는 일은 사양이었다. 작은 결혼식이 더 준비할 게 많다는 사실은 이미 여기저기서 들어 알고 있었다. 수경은 양가 결혼 승낙을 받자마자 바로 결혼 준비에 돌입했다. 회원수 많은 결혼 준비 카페부터 가입하고 웨딩 박람회를 돌면서 꼼꼼하게 가격과 샘플을 비교하여 마음에 드는 웨딩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플래너가 추천해준 청담동 주얼리 샵에서 결혼 예물을 봐두었고 계약한 드레스샵과 연계된 양복점에서 턱시도 가봉도 예약해둔 상태였다. 여기까지는 수월했다. 아무리 작은 결혼식이라도 친정엄마 한복은 한 벌 해드려야지 하는 생각으로 한복업체를 알아보는 것. 문제는 거기서부터였다. 한복 아무 데서나 함부로 맞추는 거 아니다. 아무 데나가 아니라고. 상도 타고 디자이너가 원단도 직접 골라오는 곳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봐야 소용없었다.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리고 그걸로 끝이었다. 아유, 참 그러셨구나. 아쉽네요. 그 집에서 한복 맞추신 분들 하나같이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웨딩 플래너는 과장되게 아쉬워하며 수경을 위로했다. 그러니까요. 저도 카탈로그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려고 한 거였는데. 그래도 어른들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게 좋죠. 어머님 입으실 한복인데 어머님 하고 싶으신 곳에서 해드리세요. 광장시장에서 맞추신다는데요. 당황할 만도 했건만 비위 맞추는 게 또 일인지라 플래너는 열심히도 예비 신부를 달랬다. 아유, 열심히 업체 찾아보셨는데 속상하셨겠어요. 그래도 신부님, 광장시장에서도 한복 많이들 맞추세요. 대대로 하는 곳도 많아서 전통도 있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엄마가 패백이랑 이바지 음식도 거기서 하라고 하시네요. 아유, 신부님, 패백은 광장시장 유명해요. 거기는 명가죠. 똑같은 음식을 똑같이 차려놓은 것 같아 보여도 가게마다 다 특색이 있어서 만든 사람은 자기 작품인지 한 번에 알아본대요. 전 패백 안 할 생각이었거든요. 왜요? 패백하면 좋죠. 다들 거기서 신혼여행 용돈 벌어가는데요. 시어른들이 봉투 빠방하게 챙겨주실 거예요. 식장 들어가기 전에 스트레스로 장례 먼저 치르겠어요. 광장시장에서 수위도 맞추는데. 아이고, 어머님 너무하셨네 하고 대충 동조하며 맞춰주면 될 것을 플래너는 눈치도 없이 엄마 편을 들었다. 실장님이 추천해주신 양복점에도 엄마가 전화해서 가봉 취소했어요. 광장시장에서 맞추라고. 아, 백화점 7층 같이 가주실 생각 없대요. 혼수도 전부 광장시장에서 하면 된다고. 아, 식장도 바꿨어요. 종로가 근처로. 애써 대화를 이어가던 플래너도 이번만큼은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던 모양이다. 상대방의 침묵에서 드디어 온전한 동조를 찾았는지 수경은 의기양양한 얼굴로 분노를 터뜨렸다. 이제 수위 맞추러 가면 될까요? 애꿎은 플래너에게 분풀이를 하고 나오는 길에 마음이 영 찝찝했다. 굳이 엄마 편을 들어주려고 한 말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차피 엄마 말을 거스를 수는 없으니 예비신부 마음이라도 편하라고 딴엔 듣기 좋은 말을 늘어놓았을 것인데 플래너가 괜히 106번 버스 이야기를 꺼내는 바람에 마음이 까칠하게 섰다. 106번 버스, 엄마, 광장시장. 어느 하나 마냥 좋아할 수 없어 마음이 불편한 단어들이다. 수경이 어렸을 적 기름동 뉴타운 단지가 아직 슬레이트 지붕 덕지덕지 엉겨붙은 판자촌이었을 적 네모난 마당 건너 폐병 앓던 아저씨와 사랑방 예쁜 미미 이모와 함께 살 적에 그다지 할 일도 없었던 그 시절의 기억은 온통 낮은 채도로 남아있다. 군데군데 뜯겨진 누런 벽지, 그것보다 더 신누런 바닥 종이장판, 시커먼 검댕 발린 부엌, 곱등이가 뛰어다니던 수세식 화장실, 칠이 다 벗겨진 검은 대문, 진흙과 오물투성이인 골목길. 그 길을 따라 내려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었다. 하늘에 어두운 기운이 스멀스멀 물들고 옆집에서 밥 짓는 냄새가 뽀얗게 올라올 때면 수경은 정류장으로 나가 엄마를 기다렸다. 수경의 엄마는 광장시장에서 일했다. 언제나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왔다.
106번 버스가 13번이었던 시절이었다. 흰색과 하늘색이 섞인 13번 버스가 툴툴거리며 들어오면 엄마를 태운 버스가 아님을 알면서도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다 그림자도 보이지 않을 밤이 오면 그제야 질척거리는 땅을 밟으며 홀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버스, 엄마, 광장시장. 그것은 수경에게 외로움이었다. 혼자 남겨있다는 증표 같은 것이었다. 돌이켜보면 수경은 언제나 외로웠다. 푸르스름한 빛이 문풍지 넘어 들어찰 때면 수경은 마당에 나가 앉아 달을 구경하며 엄마를 기다렸다. 판자 지붕이 덕지덕지 붙은 좁은 하늘에 죽은 물고기 배처럼 달이 허옇게 빛났다. 기억하는 대부분의 시간에 수경은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에 들어가 또래 친구가 생기고 남자친구가 생기고 지금은 남편이 될 사람도 곁에 있지만 유년 시절의 결핍은 쉽게 메꿀 수 없는 것이다. 수경의 엄마는 원래 정 붙이는 성격이 아니어서 집에 잠깐 있는 시간조차도 살가운 말 몇 마디 없다. 숙제 해놨냐? 책가방 쌌느냐? 청소 좀 해놔라. 이제와 따뜻한 격려나 칭찬 같은 것은 바라지도 않았다. 수경이 원하는 것은 평범한 모녀처럼 함께 앉아 드라마를 보거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제잘되며 나누고 날 좋으면 종종 동네 맛집도 함께 찾아갈 수 있는 엄마였다. 수경의 생각에는 가족은 그런 것이었다.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은. 집에 가는 길에 약혼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드레스 가봉하러 같이 못 가서 미안하다는 전화였다. 자기는 우리 엄마 때문에 식장이며 뭐며 다 바꾼 거 괜찮아? 난 괜찮아. 장모님께서 광장시장에서 일하셨잖아. 당신 기준으로 제일 좋은 걸 해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걸 거야. 광장시장이 예전엔 혼수 중심지였다니까. 수경의 약혼자는 사려 깊은 사람이다. 지금은 또 결혼 풍습이 많이 바뀌었으니 엄마와 대화를 해보라고 조언을 건넸다. 엄마와 차근차근 이야기로 풀어가는 것. 수경의 집에 그런 일은 없다. 엄마 결혼식은 어땠어? 나 결혼할 때는 말이지. 둘이 마주 앉아 스스럼 없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어색한 일이다. 엄마의 결혼, 물어본 적 없는 것은 아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궁금했다. 엄마는 어디서 결혼을 했는지, 결혼할 때 어떤 드레스를 입었는지, 입장할 때는 누구 손을 잡고 들어갔고, 무슨 노래가 나왔으며 하객은 얼마나 왔는지. 엄마는 내내 귀찮은 듯 대답을 회피하다 어느 날 툭 던지듯 대답했다. 드레스 안 입었다. 시장통에서 대충 했어. 거짓말. 그런 결혼식이 어딨어. 텔레비전에서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결혼식만큼은 휘황찬란하게 하던데 수경은 엄마의 말을 믿기 싫었다. 무뚝뚝하고 억센 엄마도 공주님처럼 상냥하고 우아했던 적이 있었다고 믿고 싶었는지 모른다. 자신도 언젠가는 화려한 공주님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엄마, 거짓말이지? 엄마도 드레스 입고 왕관 쓰고 결혼했지? 아니라고 했다. 그만 물어. 미간에 주름을 세우며 딱 잘라 말하는 모습이 무섭고 서운하여 그 뒤로는 다시 물어보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 결혼식도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으니 연애사는 오죽할까. 엄마가 연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엄마와 연애, 양립할 수 없는 모순처럼 느껴졌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엄마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엄마는 상상하기 힘들다. 데이트를 하고 프로포즈를 받고 행복해하는 엄마는 더더욱 상상하기 힘들다. 아빠라는 양반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우리 엄마같이 무뚝뚝한 사람의 마음을 얻었을까? 차마 물어볼 엄두도 나지 않았다. 알 것 없다. 하고 미간에 잔뜩 주름을 세우는 엄마 얼굴만 자꾸 떠오른다.
가족이란 뭘까? 내 가족의 이야기도 잘 모르는데 내가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늘에 물고기 배처럼 허연 달이 떴다. 수경은 집 앞 버스 정류장에 한참을 앉아있다가 그림자도 보이지 않을 밤이 찾아오고서야 발을 끌며 집으로 들어갔다. 예, 너 결혼식 식순 좀 가져와 봐라.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가 던진 말이었다. 드레스 가봉은 잘하고 왔니? 같은 살가운 말은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청첩장도 이제 막 나온 참에 식순부터 찾는 게 당황스러웠다. 식순은 아직 짜지도 않았다고 대답하자 바로 돌아오는 답변이 황당했다. 너 입장할 때 김씨 아저씨 손잡고 들어가. 그게 대체 누군데? 얼굴도 모르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다. 너 어렸을 때 광장시장서 몇 번 보지 않았니? 너 대학 들어갈 때 보태 쓰라고 용돈도 주셨다. 만난 기억도 용돈을 받은 기억도 없다. 그거야 돈은 내가 받았으니까. 이건 아니지 않나. 엄마 결혼식이 아니라 내 결혼식인데. 입장할 때 누구 손을 잡고 가는지는 내가 정해도 되지 않나? 결혼식 내용마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결혼식이란 말인가. 이것조차 양보할 수는 없었다. 수경은 한참을 설득했다. 얼굴도 잘 모르는 아재 손잡고 가느니 그냥 당당하게 혼자 걸어가겠다고. 아버지 계셔도 요즘은 혼자 입장하는 사람들 많다고. 아빠가 딸 손잡고 가서 신랑한테 넘겨주는 건 구시대적 풍습이라고. 그러나 엄마는 죽어도 그 아저씨 손을 잡고 입장해야 한다고 우겼다. 애비 없이 키운 티내기 싫다. 요즘 한부모 가정이 무슨 흠이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요지부동이었다. 그래서 대체 그 애비가 누군데. 엄마는 한 번도 시원히 대답해 준 적이 없었다. 뭘 그런 걸 물어. 말해줄 것도 없어. 물을 때마다 그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고는 입을 꾹 다물어버리는 것이다. 수경은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다. 엄마와 같이 광장시장에서 일하던 사람이라는 것만 빼면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도 들은 바 없다. 집에는 아빠 유품 하나 없었고 아빠 친구라고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줄 만한 사람도 없었다. 매년 기일이 되면 납골당에 다녀오는 것, 그것이 수경과 아빠를 이어주는 유일한 행위였다. 아빠가 있는 삶을 살아본 적 없었기에 아빠라는 존재가 그립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 애비 없이 자란 딸이라는 게 별로 부끄럽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자신에게 성과 유전자를 물려준 사람이 궁금한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그 당연한 이야기조차 나누지 않는 엄마에게 섭섭함을 느끼는 것 또한 당연한 일 아닌가? 하나 있는 딸내미 시집 보내면서 이렇게까지 정을 아낄 일이냐는 말이다. 엄마는 이미 대화가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베란다로 나가 빨래를 걷고 있었다. 수경은 그 뒤를 따라가 뒤통수에 대고 쏘아붙였다. 엄마는 내가 아빠 없이 자란 게 부끄러워? 수경의 엄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돌아보지도 않고 시큰둥하게 대꾸했다. 흰소리 마라. 나는 아빠가 없어서 아쉬웠던 적 없어. 식장 혼자 들어가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객들 보기에는 또 안 그렇다. 그냥 같이 들어가. 그거 뭐 몇 초나 된다고. 싫어. 나도 성인이야. 왜 항상 통보고 명령이야? 내 의사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혼수랑 예단 같은 것도 그래. 결혼은 내가 하는데 왜 엄마 마음대로 다 해야 해? 그제서야 엄마는 빨래를 탁 내려놓고는 뒤를 돌아보았다. 너 광장시장에서 혼수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니? 시장 물건이라 우습다 이거니? 엄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지자 수경은 덩달아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 나 솔직히 거기 싫어. 근데 시장이라서 싫은 거 아니야. 엄마 때문에 싫은 거야. 엄마가 거기서 일했어서 그래서 싫은 거야. 나 어렸을 때 엄마가 나 버려두고 간 곳이니까. 광장. 소리내어 말하면 목구멍에서 소리가 웅웅 울려
말을 끝낸 뒤에도 귓가에 소리가 길게 남았다. 이름부터가 싫었다. 자꾸 엄마를 데려가는 그곳이 무서웠다. 글자 2개에 이름만큼이나 크고 공허한 구덩이가 있어 소리치면 보이지도 않은 깊은 어둠 여기저기서 말소리가 자꾸만 반복되는 것 같았다. 그 속에서 수경은 아주 오래도록 혼자 있었다. 김수경, 철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나도 알아. 엄마가 혼자 돈 버느라 고생한 거 알고 아쉽지 않게 남들만큼 다 해준 거 알아. 그래도 나는 매일 혼자였어. 그 작은 판자촌집이 내 세상의 전부였다고.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니? 돈 벌지 말고 너랑 집에서 같이 놀다가 다 같이 사이좋게 굶어 죽었으면 좋았겠니? 엄마는 항상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잖아. 명령만 하고 설명은 하나도 없고. 아빠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엄마는 너무 멀리 느껴지고. 나는 그때 내가 너무 불쌍해. 세상에 돈만 벌어다 주는 게 전부면 그게 무슨 가족이야?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경은 대답도 듣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들으라는 것처럼 시원하게 엉엉 소리내며 실컷 울다가 잠이 들었다. 너 나랑 어디 좀 가자. 나직한 목소리가 수경을 깨웠다. 아침부터 엄마가 차려입고 앉아 있었다. 밤새 소리 지르며 울어댄지라 목이 푹 잠겼고 눈은 퉁퉁 부어 잘 떠지지도 않는다. 어제 바락바락 소리 지른 것이 무하나요? 수경은 잠자코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정첩장 챙겨라. 상견례 한다고 샀던 투피스를 단정하게 입고 드라이한 머리를 뒤로 넘겨 묶은 엄마는 작은 진주 귀고리까지 하고는 수경을 기다리고 있었다. 언제 샀는지 작은 핸드백과 맨들맨들 광이 나는 구두까지 갖추어 신었다. 수경이 머리에서 물을 뚝뚝 흘리며 헐레벌떡 나오자 엄마는 수경을 아래 위로 훑어보고는 혀를 쯧 찼다. 너도 좀 챙겨 입고. 수경은 손에 잡히는 원피스 하나를 대충 꿰어 입고 엄마를 따라 나섰다. 그날따라 날이 화창했다. 찌르면 물이 뚝뚝 떨어질 듯 하늘에 쨍한 파란빛이 들어있었다. 엄마는 포장된 도로 위에 구두소리를 또각또각 남겨놓으며 걸었다. 발걸음은 버스 정류장 앞에 멈춰섰고 파란색 106번 버스가 도착하자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물을 필요도 없었다. 버스가 종로 5가역에 도착할 때까지 수경과 엄마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버스에서 내린 뒤 엄마는 두리번거리지도 않고 익숙하게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다. 해산물과 김밥, 포목상과 과잣집이 어지럽게 섞여있는 골목 뒤로 재봉틀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길을 따라 일렬로 쭉 늘어서 있었다. 주단과 포목상회를 거쳐 과일과 전통 과잣집과 패백집을 끼고 돌자 벼란간 시장 한가운데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둥근 광장이 턱 나왔다. 붉은 벽돌을 둥글게 쌓은 원통형 벽 위에 슬레이트로 지붕을 친 넓은 돔 천장이 올랐고 둥근 벽에는 100년 전통 광장 한복부라는 글씨가 큼지막이 붙어 있었다. 에스컬레이터처럼 길게 돌출되어 2층으로 연결되는 벽돌 계단이 중세 영화에 나올 법한 모양으로 제법 웅장하다. 수경은 엄마의 뒤를 따라 그 계단을 올랐다. 그 좁은 공간에 묵직한 공기가 흘렀다. 깨끗이 쓸고 닦은 복도에 시간의 냄새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주단 포목부 입구라고 적힌 낡은 간판 앞에서 엄마는 잠시 발길을 멈추었다. 여기가 너희 아버지 일하던 곳이다. 그리고는 엄마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성탑을 오르듯 둥글고 좁은 복도를 따라가자 탁 트인 옥상이 나왔다. 남자 몇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엄마는 난간 앞까지 저벅저벅 걸어가 섰다. 그다지 높은 빌딩도 아니었는데 종로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종로도 참 많이 변했지. 내가 처음 여기 들어온 게 79년인가 80년인가 그렇다.
예전에는 이 앞에 물건 실어 나르는 트럭이며 오토바이가 쭉 서 있었거든. 그렇게 엄마는 광장시장 옥상에 서서 종로를 내려다보며 자분자분 이야기를 시작했다. 미옥의 아버지, 그러니까 수경의 외할아버지 되는 사람은 미옥이 4살 되는 해 집에서 급사했다고 했다. 멀쩡하던 양반이 갑자기 뒷목을 잡더니 드러누워서는 변변찮은 약도 한 번도 못 써보고 며칠을 누워있다가 그대로 떠났다고 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다. 다만 동네 사람들이 미옥의 손을 붙잡고 이 어린 것을 두고 하며 울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을 뿐이다. 동정이 멸시가 되는 것은 금방이었다. 10살이 넘어가자 무슨 잘못을 해도 애비 없는 티난다 라는 말이 꼬리표처럼 붙었다. 네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미옥의 엄마는 틈만 나면 어린 미옥을 붙잡고 신세한 탄을 늘어놓았다. 엄마 입에서는 종종 술 냄새가 났다. 어느 날은 네 아버지가 얼마나 성실한 양반이었는지를 한참 이야기하다 또 어느 날은 고집세고 허풍만 든 남자였다며 원망하기 일쑤였다. 삶이 고도할수록 험담이 많아졌다. 내가 눈에 뭐가 씌었었지. 매정한 놈 같으니라고. 흐릿한 기억 위에 엄마의 이야기들이 두서없이 새겨졌다. 얼굴도 목소리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는 좋은 분이었다 나쁜 놈으로 성실한 양반에서 놈팡이로 바뀌기 일쑤였다. 엄마 혼자 삭바느질을 해서 벌어오는 돈으로는 고등학교도 가기 어려웠다. 미옥은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짐을 싸 몰래 상경했다. 대한민국 돈이 동대문으로 들어가서 동대문에서 나온다는 풍 섞인 이야기가 돌적이었다. 미옥은 광장시장의 한 식당에서 배달 일을 시작했다. 예전만 못하다 해도 광장은 여전히 광장이었다. 전국에서 물품이 들어가고 나갔다. 밥때가 되면 수천 개가 되는 점포에서 정신없이 식사 주문이 들어왔다. 미옥은 밥그릇과 국그릇이 빼곡히 올라간 커다란 쟁반을 머리에 이고 하루 종일 온 시장을 뛰어다녔다. 배달 가던 청국장을 온몸에 뒤집어 쓰고 넘어진 일은 힘든 축에도 들지 않았다. 사람을 서럽게 하는 것은 사람이었다. 배달하고 나서는데 앉았다 가라며 손을 덥석 잡는 사람도 있었고 인파 속에 숨어 엉덩이를 치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 재주 없고 배운 것 없는 년이 밥 배달도 빠릿빠릿 못한다고 구박받은 일은 셀 수도 없다.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자정이 가까워서야 쪽방에 겨우 몸을 누이면 엄마의 한탄이 자꾸 머릿속에 울렸다. 언젠가부터 마음이 고되면 미옥은 습관처럼 아버지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얼굴도 생각나지 않는 아버지가 고집 피우고 허세 부리는 모습은 왜 그리 생생하게 떠오르든지. 그것은 미옥의 기억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의 온전한 기억도 아니었다. 아버지는 욕바지 인형 같은 것이었다. 미옥의 마음이 까칠할 때마다 흠씬 두드려 맞거나 원망을 들었다. 배달 실수가 줄어들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일상이 될 무렵 미옥은 경준을 만났다. 경준은 광장시장 배달꾼이었다. 매일 광장시장으로 들어오는 포목들을 오토바이에 옮겨 싣고 평화시장이나 창신동으로 배달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양 어깨에 원단롤 10개씩을 한 번에 짊어지고 갈 때면 포목부 이모들이 난리였다. 건강하고 젊은 청년이 싹싹하고 일도 잘한다고 시장 어른들 귀염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다. 빈 그릇을 수거해서 가져가는 길에 경준이 먼저 말을 걸었다. 예, 안 힘드니? 도와줄까? 언제 봤다고 반말이니? 까불지 말어라. 시장에 밥 배달하는 어린 여자에게 치근덕대는 남자가 어디 한둘일까? 이번에도 뻔한 놈이겠거니 또 손이나 한번 잡아보고 궁둥이 들이대보려는 수작인 줄만 알았다. 그날부터 경주는 꽃을 한 송이씩 사서 식당 골목에 기다리다 미옥이 쟁반을 이고 달려가면
그 위에다 꽃 한 송이를 올려놓고 갔다. 너 가짜는 수작 부리지 마라. 수작도 꾸준하면 진심이 아니던가. 그로부터 3년 동안 경주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꽃을 들고 미옥을 찾았다. 가짜는 수작질에 웃는 날이 많아졌다. 불란서 망사라고 불리던 프랑스식 자수 레이스 원단이 인기 있던 시절이었다. 경주는 배달 다니면서 남는 자투리 원단을 모아 미옥에게 가져다 주었다. 미옥은 그걸 도로 가져다 수선집이나 구제 옷집에 가져다 팔았다. 생각보다 돈벌이가 꽤 되어 미옥은 밥 배달을 일을 그만두었다. 둘이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늘었고 퉁명스럽던 대꾸가 보드라워졌다. 그 즈음 둘은 이미 광장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연인이 되어 있었다. 둘 다 부모와 연을 끊고 혼자 상경한 처지라 외로움이 사무쳤던 모양이다. 혹은 서둘러 살림부터 합쳐 월세부터 좀 아끼고 싶었을 수도 있고. 둘은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금방 식을 올렸다. 어디 뷔페에 나오는 예식장을 대관할 형편도 못 되고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도 없었지만 갖출 것은 나름 다 갖춘 결혼식이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붉은 공단을 깔아놓자 제법 그럴듯한 식장이 되었다. 상인회 총무가 주례를 서겠다고 선뜻 나섰다. 미옥이 음식 배달을 가던 패백집에서 간소하게나마 상을 차려주었고 경준과 형 동생 하던 한복집 김 사장이 남는 원단으로 한복을 맞춰주었다. 미옥이 전에 일하던 식당 주인은 전인이 수육이니 조금씩 음식을 가져와 하객들에게 나눠주었다. 신혼여행은 근처 수원으로 하루 다녀왔다. 그 첫날 밤에 아이가 들어섰다. 그게 수경이었다. 내 결혼식은 휘뚜루마뚜루 했지만 우리의 결혼만큼은 내 광장시장에서 최고로 좋은 걸로만 뽑아다가 해줄 거야. 경주는 불러오는 아내의 배를 어루만지며 습관처럼 그렇게 말했다. 사위 옷은 새로 생긴 양장부에서 이태리 원단으로 맞춰주고 우리 수경이 한복은 김 사장한테 부탁해서 비단 금사 아끼지 말고 중전마마 옷처럼 지어달라고 할 거다. 옷만 하게? 어디, 혼수는 무조건 전수로 해가야지. 사돈댁 친척까지 비단 이불이며 방자 유기 그릇 세트 쫙 돌리고 반지는 요 앞 종로 3 가서 다이아 제일 큰 놈으로 박아주고. 어디 보자. 예식은 어디가 좋을까? YMCA 빌딩 1층에 그랜드 볼룸에서 제일 큰 방을 빌려야겠다. 돈부터 많이 벌어야겠네. 뱃속에서 꼬물거리는 생명체가 어느새 장성하여 남부럽지 않은 과정을 꾸리는 것을 상상하면 괜히 하루 종일 설레고 행복한 것이었다. 그러나 경주는 딸의 결혼식은커녕 딸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 오토바이로 원단을 실어 나르던 경주는 어느 날 아침 종로 5가 앞에서 만삭의 아내를 남겨두고 교통사고로 떠났다. 한 번에 롤을 더 많이 짊어지려고 무리하다 균형을 잃고 버스에 들이박았다고 했다. 우리 수경이 시집 갈 때 자네가 내 대신 손잡고 들어가 줘. 친형제처럼 지내던 한복집 김 사장에게 이 말을 남겨놓고 경주는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누워있다 떠났다. 미옥은 혼자서 아이를 낳았다. 진통 도중 몇 번이나 혼절하여 아이와 산모 다 위험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고 했다.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 혼자 얘를 데리고 어떻게 사나. 이렇게 일찍 가버릴 거 왜 그렇게 혼인을 서둘러서는. 앞이 막막했다. 미옥은 갓 태어난 갓난쟁이를 안고 저도 모르게 네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 하고 되뇌었다. 자신의 말에 자신이 흠칫 놀랐다. 오래된 습관 같은 말이었다. 그 뒤로도 미옥은 마음이 까칠할 때마다 한 번씩 중얼거렸다. 내가 눈에 뭐가 씌웠었지. 매정한 놈 같으니라고. 수경이 옹알이를 시작할 무렵에서야 미옥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 아이의 첫 마디가 엄마가 아니라 나쁜 놈이면 어쩌지?
아빠 얼굴도 모르는 아이가 내 한탄만 듣고 아빠를 미워하게 되면 어쩌지. 미옥은 차라리 입을 닫는 쪽을 선택했다. 아이에게 왜곡된 가족의 기억을 물려줄 수는 없었다. 딸은 싫다 싫다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엄마를 닮게 되더라. 우리 어머니가 하도 욕을 하는 바람에 나도 덩달아 아버지를 미워했던 것 같다. 그게 나를 더 외롭게 했어. 좋은 이야기만 해줬어도 됐잖아. 그냥 평범한 이야기. 사람 마음이 어디 마음대로 되더니. 한번 말을 꺼내면 나도 모르게 원망이 튀어나올까봐 함부로 말을 못했다. 네 아빠 떠올릴수록 너무 그리워서 아예 말을 안 한 것도 있겠지.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다. 네 말이 맞다. 가족은 서로를 외롭게 하는 존재가 아니지. 미안하다. 담배를 피우던 무리가 어느새 바뀌어 있었다. 광장시장 옥상은 담배를 태우는 공간인 모양이었다. 배 깊숙한 곳에 있는 무언가를 후 하고 길게 뱉어내는 곳인 모양이었다. 바람이 살랑 불었다. 엄마는 흘러내린 머리 몇 가닥을 귀 뒤로 넘겼다. 수경아, 네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네 외할아버지도 아마 좋은 사람이었을 거야. 수경은 종로를 내려다보았다. 차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붐비고 복잡했다는 광장시장을 떠올리며 수경은 인파 속 주단을 싣고 가는 오토바이 한 대를 상상해 보았다. 내려가는 길에는 한복부가 있었다. 외산 통조림과 양주 따위를 파는 상회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한복집이었다. 한복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체험존도 따로 있었다. 가게마다 원단 롤이 선반 가득가득 차 단면이 빛깔고운 동그라미로 보였다. 화사하고 부드러운 광택이 2층 전체에 은은히 감돌았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편안했다. 미옥은 코너를 몇 번 돌아 수정주단이라는 팻말이 붙은 상회 앞에 멈추어 섰다. 혼주 한복 맞추시게? 미옥 또래의 여자가 원단을 주섬주섬 치우며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금방 반색을 하며 밖으로 나왔다. 아유 언니, 우리 신랑 오늘 물건 떼러 나갔는데 전화 좀 하고 오지. 온 김에 우리 한복 한 벌 맞추려고. 한복집 주인은 살갑게 수경의 손을 잡으며 한바탕 축하 인사를 늘어놓더니 아래층 떡집에서 금방 뽑아왔다며 김이 폭 올라오는 가래떡 몇 줄을 잘라서 내놓았다. 아 참 수경아, 너 우리 신랑 손잡고 식장 들어간다며? 미옥이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한복집 주인의 남편이 그 김씨 아저씨인 모양이었다. 그래, 잘 생각했어. 그게 너희 아빠 소원이었거든. 고맙다. 한복집 주인은 넉넉하게 웃으며 통통한 손가락으로 줄자를 꺼내 수경의 팔이며 허리 여기저기에 대어보았다. 한복집 주인은 엄마와는 달리 다소 수다스러웠다. 어머, 얘 피부결이 참 곱다. 팔이 길쭉길쭉하구나. 허리가 어쩜 이렇게 높이 있니? 그런 칭찬 중에서도 아빠 닮아서 어깨가 넓네. 그 말이 오래오래 귓가에 남았다. 종로가 회차지입니다. 내리세요. 미옥은 13번 버스에서 내렸다. 새벽 공기에 알싸한 기운이 묻어난다. 가을이 깊어 아침 저녁으로 코끝이 찡하게 시리다. 미옥은 주머니에 손을 푹 찔러 넣었다. 주머니에 까끌한 레이스 조각이 만져졌다. 이런 망사 레이스는 공주님 옷깃 끝에나 다는 거지. 나더러 이걸 어디다 쓰라고 자꾸 갖다 줘. 그래도 반짝이는 은사가 섞여 우아하게 늘어지는 모습을 생각하자 괜히 미소가 지어졌다. 미옥은 레이스 조각을 만지작거리면서 걸었다. 광장시장 초입에는 벌써 묘목장판이 벌어졌다. 노란색, 보라색, 흰색 국화 묘목이 꽃밭처럼 늘어섰다.
가을이라 여기저기 국화 나갈 일이 많은 모양이었다. 어디 좋은 일이 있는지, 한쪽에서는 아침부터 꽃다발 주문이 들어왔는지 붉은 장미 백송이를 묶는다고 야단이다. 장미꽃을 보자 경준이 생각나 입가에 슬며시 미소가 돌았다. 누군가 아는 체를 했다. 미옥은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젠 걸음으로 묘목 골목을 빠져나갔다. 목요일은 지방에서 원단이 들어오는 날이다. 포목상은 아침부터 원단로를 받고 내보내느라 정신없이 분주했다. 어이 묘기, 여기 된장찌개 백반 둘만 갖다 줘. 묘옥은 머리수건을 질끈 동여매고는 백반집으로 달려갔다. 아침도 못 먹고 온 상인들이 식사를 할 시간이었다. 아침부터 정신없이 1층부터 3층까지 오르내리며 식사 주문을 받고 배달을 하니 발바닥에 옥신한이 당겼다. 미옥은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숨을 고를 수가 있었다. 패백집 뒤편 계단간에 쪼그려 앉아 발바닥을 주무르는데 눈앞에 무언가 시뻘건 꾸러미가 불쑥 나타났다. 아까 보았던 장미꽃 백송이었다. 제비박씨 물어오듯 하루에 한 송이씩 가지고 오던 경준이 오늘은 장미 백송이를 다발로 들고 온 것이다. 어디서 또 본 것은 있어서 한쪽 무릎을 척 꿇고 하는 말이 첫눈에 반했느니 너만큼 아름다운 꽃이 없다느니 하는 입에 발린 말이었다. 그러나 그 번지르르한 시사 뒤에 덧붙이는 말에 수경은 왈칵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자.